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멸콩TV의 장혜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목격자 K입니다. 네, 역시 방송인은 다른 게 보통은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네. 알아서 치고 들어와서 그렇죠. 잠깐 조용한 게 불안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오디오 뜨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그럼요. 예. 방송인들이다 보니까 저는 목격자 K님 따로 종종 뵙기도 하고 했지만 방송은 이렇게 같이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따로 만난 거 오늘 처음 공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누가 무서워서 그래요? 네, 그동안 네.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네. 식사도 하고 차도 맞아요, 마시고 맞아요. 다 했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예. 뭐 의논도 하고 예. 뭐 그랬는데 그리고 그 수영구에서 네, 네. 무소속으로 맞아요. 하실 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게 제가 무소속으로 어려운 행보를 할 때 목격자 K 채널에서 부산 수영구까지 내려와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게 원래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걸 못 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마움이 늘 있는데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더 반갑고요. 그럼요. 이 멸콩 TV가 짧게 소개드리면 네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출범했을 때 국민들과 이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관심을 엄청 받다가 네. 중간에 본의 아니게 음. 잠깐 새길로 빠졌다가 네네. 어라 이거 아니네? 왜 이 멸콩 TV 정말 보수의 본진에서 왜 한동훈 같은 걸 편들어주고 있지? 제작진이 문제 의식을 느껴서 예. 이거 전부 다 뒤바꾸자, 이대로는 안 미연. 되겠다 어. 해서 이제 시즌 3로 저와 함께 이제 쭉 진행하는데 우리 목격자 K님도 새로워진 멸콩 TV에 자주자주 등장해 주시면서 출연해 주시면서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네. 기대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는 장채고님이 좀 이렇게 다양한 활동, 뭐 특히 불러주는 곳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호스트하는 걸 너무 원했거든요. 아, 정말요? 원하는 네. 방향으로 이렇게 방송을 이끌어가고 네. 또 하고 싶은 코멘트 하시고 아무래도 초대돼서 나가면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준비된 내용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한계는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때 수영구에 가가지고 뭐 좀 선거하시는 걸 많이 알리고 했던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지역구에 정말 어이없게 옆 지역구에서 넘어온 그 후보보다 저는 네. 대한민국에 훨씬 더 도움이 아유. 되는 윤석열 정부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후보라는 확신이 있어서 간 감사합니다. 것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떤 개인적 관계가 그럼요. 없었죠. 그전에. 전혀 관계 네.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맞아요. 그냥 네. 한다고 하니까 그냥 제 혼자 가가지고 했던 건데 그때 아쉬웠죠. 예, 그 결과가 너무 하여간 그 기득권들이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양지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게 할 때 거기 조명하는 게 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저도 참 보람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예찬아 한동훈에 속았던 내가 많이 미안테 하시는데 이런 반응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미안한 만큼 우리 멸콩 TV 구독 좋아요 홍보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정치가 참 재밌는 게 이겼는데 질 때도 있고 맞아요. 져서 이길 때도 있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맞아요. 예,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지만 뭐 대한민국을 이끄는 유일한 그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제 이야기보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당장 막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언론사 공식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공수처에 이제 충돌을 방지하고자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전에 토리랑 강아지들 보고 왔잖아요. 그걸 막 비웃고 낄낄거리고 조롱하는 방송들이 이제 공식 방송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뭐 공중파에서 그런. 뭐 공중파 관련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지금은 너네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잡혀가시고 고초를 겪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과 2030 청년들이 깨어나서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님이 잠깐 공수처의 무도한 불법 수사에 진 것 같지만 오히려 국민 여론에서는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치에서는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네. 지금 우리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읽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구속 영장이라든가 뭐 그전 체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패배감에 젖을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각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할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민주당은 절대 안 찍을 사람들로, 그러니까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반국가, 반자유민주주의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못 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고 그 승리가 더 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오히려 만약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좌파들의 각종 공세와 프레임 가짜뉴스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튜버들이 노력하고 제가 방송 나와서 이야기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프레임이고 늪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이런 사회 현상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왜냐? 조중동이 앞장서니까. 네. 균형을 잡아야 될 보수 언론들부터가 대통령 죽이기, 한동훈 띄우기에 사활을 걸었었잖아요. 거의 1년 동안. 요즘 조금 웃겨요. 걔네들이 살짝 바뀌려고 하죠, 막. 채널 A는 네. 헌재 영상을 가지고 거의 헌정 제목을 달더라고요. 아, 대통령에 대한? 예, 대통령을 위해서 제목을 많이 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지율이 결국 자기네들 또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그 반대급부가 자기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우파 파이 안에서는.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망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좀 긍정적으로 비칠 만한 그런 좀 기대감 느껴지는 제목을 다니까 채널 A가 조회수가 뭐 500, 600, 1000 요 정도 찍히던 게 지금 한 뭐 대통령 영상들이 50만 막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도요. 사실은 많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 중심으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이게 되게 심각했나 봐요. 위기감을 느끼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서 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서 말한 네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였다. 네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네. 김용현 장관 진술에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만 해도 뭐 꼭 좌파 매체가 아닌 서울신문 같은데도 그게 말이 되냐? 그 바이든 날리면 투다 시즌 2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는데 네. 평소 같으면 근원 쪽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조중동이. 근데 오늘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곽종근의 그 실제 발언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영상을 네. 민주당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까지 설명하는 기사를 써요. 이거 우파 유튜버가 하던 건데 이거 밥그릇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조선일보에 전화해서 신문 네. 끊는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온라인에서 오늘 글을 봤는데요. 그 전화 받는 직원이 아유 잠깐만 기다려달라. 조선일보 요새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 다 지금 와, 뭐 매뉴얼이 있나 보네. 네, 그래서 예. 이거 뭐지? 결국에는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지지율 이렇게 끌어올린 게 이 정말 완고한 기득권 보수 언론마저도 바꾸게 만드는 힘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님 국정 지지율이 한 20%대, 30%대 머물면서 그냥 이 민주당에게 계속 이 국권을 넘겨주게 되는 비상 상황이 올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나쁜 건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성으로 정책을 한 개도 완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완수하지 못해서 생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 그걸 전부 다 또 대통령이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네. 일반 국민들은 정치는 전부 다 대통령 혼자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뭐가 잘못되면 길 가다 자빠지기만 해도 전에는 뭐 노무현 욕도 했듯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 경기 사이클 안 좋은 것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판에 대통령은 진짜 본인이 원하는 개혁을 하나도 못하고 민주당이 그걸 다 막았음에도 그걸 알아줄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옳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그럼 정말 우리 자유우파가 너무 장기간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잠깐 힘들고 국민들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또 귀중한 옥중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설이 다가오니 국민이 생각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차가운 구치소에서 고초를 겪고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국민들을 향한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요.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며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기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원래라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수 자필로 그렇죠. 편지를 쓰신 게 공개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검찰로 사건이 이첩됐지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님 편지도 받지도 못하게 하고 발신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두로 그냥 전해주신 걸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에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님 마음이 느껴지면서도 그걸 편지조차 못 써서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게 만든 공수처의 어떤 잔인무도함에 치가 떨리는 양가적인 감정이 좀 동시에 들더라고요. 정말 잔인하다는 점이 느껴지고 또 뭐 불법, 위헌, 무효 온갖 지금 편법들 다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되치기 당할까봐 겁나서 더 몰아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서신발신 목적은 그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외부에 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지만 너무 비상식적인 정도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럼요. 심지어 가족들 접견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건 정말 그냥 인격적으로 제가 좀 뭐 자꾸 표현들이 떠오르지만 걸러져가지고 이 방송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 악마 같아요. 인간. 네, 네. 예.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도 못 만나게 한다. 편지 쓰는 것 받는 것도 금지시킨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실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게 없거든요.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감정적인 분풀이에요. 그런데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보고됐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해줘라라고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오동훈 공수처장은 별로 유능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어디 갈 데 없는 그냥 한적한 로펌에서 가서 전관예우나 받아야 될 판사 출신인데 그 사람은 공수처장 만들어준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으면 입었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잔인무도하게 보복할 동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예. 오동훈이 연수원 동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입니다. 아 세상에. 네. 아 또 그 인간 또 최근 나왔네. 다시 예.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예. 아 두 사람 특징이 있네요. 네. 앞쪽 헤어가 좀 약간씩 특징이 이질적이죠. 두분 네. 다. 예. 근데 오동훈 앞에 이 흰머리가 앞부분에만 네. 나 있고. 그것 때문에 별명이 스컹크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스컹크였는데 그때 이제 뭐 하기스 기저귀 차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아 스컹크 작전이냐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말하는 오동훈의 동기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 언론 보도로도 확인이 된 건데요. 오동훈을 공수처장에 추천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동훈 입장에서는 그게 그 내가- 소문이 사실이었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대통령한테 도움받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내가 결격 사유 많지만 우리 연수원 동기 동훈이가 나를 추천해주고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임명하게끔 해준 그런 특수관계가 아닌가. 결국 보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한동훈의 사람들과 윤석열의 사람들 딱 구분해서 보면은 너무 선명해져요.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잘났으면 대선 지지율 올라가야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꽃꽃장수처럼 전혀 그 민주당에게 굴하지 않았던 김문수 장관은 지금 대권 주자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회의 때도 그렇고 그 어떤 뭐예요 그 최상목이 이렇게 몰아가는 그 장면에서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던 반대했던, 예, 네. 그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네. 또 권한대행이야.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수처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뒀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알력 다툼에서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추천위원회에서 밀린 것이니까 정말 이분이 공수처장 됐으면 나라 아름다워졌겠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겠죠. 예. 이 좌파들의 온갖 이 범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공수처가 됐을 텐데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공수처의 감정적인 분풀이 그렇죠. 가족 접견이나 편지 수발신까지 제안해서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린 윤석열 대통령님의 설 명절 메시지도 우리가 6필로 못 보고 대통령님의 자필을 확인하지 못하고 변호인들이 그냥 대신 적어주는 형태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사실은 오동훈 공수처장과 한동훈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 검찰이 이제 조사를 더해서 재판에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그렇죠. 일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네. 2월 6일까지 연장 신청했다는 건 검찰도 조사해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님 조사는 특수본의 본부장이 누구냐? 박세현 고검장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한동훈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또 한동훈. 이렇게 대통령님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해 안 되는 감정적 분풀이를 하는 수사기관장 책임자 한 명은 한동훈과 동기이고 한동훈이 추천한 오동훈 공수처장이고 박세현 이 고검장 본부장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 바로 긴급 체포 구속시키고 그랬었죠. 막 지금 이 적법한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어받아서 영장을 연장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동훈 고등학교 선배예요. 맞습니다. 막역한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심했던 사람들은 파보면 왜 그 사람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대통령을 정말 모질게 공격하는 수사기관의 축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과의 특수적 인간관계가 엮여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망령처럼 계속 따라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한동훈이 초기에 굉장히 세게 나가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뭐 앞으로의 운명까지도 네. 자기가 예견한 것처럼 이야기한 게 다 박세현 같은 사람하고 나눈 소통들, 오동훈 같은 사람하고 나눈 소통들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미 다 죽은 카드인 한동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단 이게 객관적 사실이고 더 널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동훈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한동훈의 망령과 지금 이 검찰 특수본 여기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한동훈 이야기를 빼놓고 보면 네. 아니 오동훈이 왜 저러지? 공수처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 왼수졌나? 그러니까 원한 있나? 오히려 편지 금지시키고 가족 면회 금지시켜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이 저렇게 뭐 특수본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대통령 영장 연장 신청하고 하면 이 지금 결집된 시민들의 분노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차가운 구치소에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론조사 받고 말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잘 받는 것도 여론이다라는 게 오늘 이 전문가들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이거 보수 과표집이다, 보수가 열심히 응답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응답하는 게 여론이다라고 전문가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항상 그래요. 이게 과표집이라는 건 샘플링을 잘못한 거지. 전화를 했는데 응답하는 어떤 성향이 달라지는 건 그게 여론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응답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뭐 5점 척도로 나눈다면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전체 지지한다가 50%일 때 매우 지지한다가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우가 더 많아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한 반반 정도거나 그렇지. 근데 매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지지한다였다가 점점점 지지의 강도가 강해지고 지지의 강도가 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을 끌고 갑니다. 야 너도 지지해야 돼라고 설득해. 왜 계엄했는 줄 알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죠. 왜냐? 자기는 이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여론 흐름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예. 또 우리의 설날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 명절 가서 가족들끼리 예. 정치 이야기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적극적 지지층들이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내일처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가족들한테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대통령을 간첩보다 못하게 다루는 게 말이 되냐. 그럼요. 편지도 못 보내게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 근본적 대통령에 대한 핍박의 원인 오동훈이 대체 왜 저럴까? 박세현이 왜 저럴까? 공수처랑 검찰이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무리를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는 추측이 됐죠. 아 이재명한테 줄 섰구나.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는 거구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고 구속시켰으면 됐지. 그 안에 이 현직 대통령이 차디찬 감옥에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강제 구인한다고 검사들 보내서 들들 뽑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오동훈도 박세현도 한동훈과 특수관계구나 그렇죠. 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실마리가 딱 풀린다. 네. 요 사실이
저는 더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수사의 적법성, 수사의 어떤 무도함, 네. 수사가 균형이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설득력이 필요한다면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 사이 또 몽몽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두 분 보기 좋아요. 찐우파 모케이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네, 모케이님 팬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설 메시지와 영장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등등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역량인 것인데 조사를 해보고 이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로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란은 아니다라는 게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선을 딱 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검찰의 역할인데 지금 박세현 고검장 한동훈 고등학교 선배가 이걸 딱 틀어지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쉽게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다만 형사재판에서 저는 반드시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법관들이 네. 법관들의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콜트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실명과 직책을 걸고 지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미 백지의 재판 연구관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지금 직권남용을 가지고 해서 뭐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 그 논리가 틀렸다. 왜냐?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지금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계에서 강제 수사도 못한다. 그게 상식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많은 판사들이 동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성금석 판사 같은 사람 그리고 어제 뉴스 나온 사람은 청주지법 법원장. 와. 그 정도가 나와서 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감당할래? 이거예요. 표현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과연 이 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사람 책임 없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검찰이 지금 다시 첫 단계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로 수집한 건 적법 증거가 아니다. 적법 수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재판에서 날아갈 거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해야 된다라는 전제라면 그렇다면 공수처가 한 것에 우리가 영장 발부로 놀아난 건 법관들 책임져야 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법관이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게요. 이 판사들, 검사들 사회가 되게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아름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댓글이나 뭐 글들을 언론 보도로 확인하지만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뭐 검사들 내부 사이트를 2%도 하잖아요. 판사들도 그런 공간이 있을 거고 네. 거기서 공감 많이 받고 댓글 많이 달리는 거 다 봅니다. 그렇죠. 전국의 판사들이 다 알고 네. 그거는요. 대법관들도 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봐요. 아마 만일 흔들린다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4대4 딱 봤잖아요. 그러면 4는 우리 이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4는 지우고 시작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도 그 숫자가 좀 나왔다고 저희가 좀 인용이 더 많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일단 네. 3명만 확보하면 되는데 나머지 3명 중에 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스윙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법관들의 분위기는 자기가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그만두고도 계속 두고두고 존경받고 혹은 뭐 전관으로서 활동한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세를 저항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4대4에 너무 충격받고 놀라길래 아니다 이게 오히려 잘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8대0이 나와버렸으면 상식적으로는 8대0이 나와야 되지만 그러면 문영배나 이미성 같은 좌파 판사들이 이 헌재 보수 판사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이진숙 건은 너네 도와줄게. 그래 밀어줄게. 이건 좀 너무했어. 대통령 탄핵은 너네가 우리 편 들어서 깔끔하게 8대0 하자. 거래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예. 그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했던 변호인 등이 물밑에서 밝히는 내용 등을 보면 이게 첨예하게 갈렸대요. 그때도 8명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의견이 달랐는데. 네, 5대3 내지는 6대2로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5나 6을 점유한 측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국론이 분열된다. 너네 다 따라오라라고 설득해서 8대0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에서 8대 0이 나왔으면 다음번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이 문영배, 이미선 등이 이 뭐 정영식이나 김영도나 이런 보수 판관들에게 따라와라. 우리가 그때 이준석 거 도와주지 않았냐. 그렇죠. 라고 물밑에서의 어떤 딜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너무나 상식적인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서도 4명이 인용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본색을 그냥 드러낸 거거든요. 아니 뭐 논리 자체에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수 재판관 4명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쟤네랑은 뭐래도 같이 못하겠다.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법관 여론이 중요한데 지금 목격자 K님 말씀처럼 코트넷에서. 법관 내부 사이트에서는 야 이거 맞냐 감당 가능하냐 이런 여론이 무르익어 버리면 적어도 보수 성향 판사 4명은 헛짓거리 안 하고 이번과 같이 4대 4로 자기 의견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에 우리가 사실 법관들이 그런 의견들을 왜 쓰겠습니까? 여론이 무르익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파 시민들이 상처받는 게 아니 왜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왜? 네. 김문수가 1등이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맞아요. 그게 우리 감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예 조기 대선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득권 여론조사 기관 말고 많은 사실 기득권 여론조사 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여론조사 기관의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방금 이제 뉴데일리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2,000명을 조사했어요. 다른 여론조사가 2배 많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7% 가깝고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47%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네. 지지율이 올라간 게 결국 대통령 덕분인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는. 다 끌어당긴 네. 겁니다. 계몽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국민의힘은 뭐 지들이 무슨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민주당이 폭주해가지고 그런 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반사 효과로 그렇게 강한 지지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는 게 뭐 네. 어제 오늘 일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네. 지금 대통령 되고 3년 내내 본 건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폭주만 한다고 매우 지지가 40%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법관들 내부의 여론이 변하는 게 헌재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예. 조기 대선 조사에 대해서 이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당연히 우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가 조기 대선 여론을 네. 이야기할 때도 그 전제는 예. 항상 유지되어 어줍잖게 있습니다. 예. 조기 대선 준비한다고 해서 대선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김문수 지금 장관은 전혀 그런 어떤 경솔함도 없어요. 맞아요. 묵묵하게 장관직 잘 하고 계십니다. 정치 경험 워낙 오랜 분이니까. 예.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여론조사회사랑 언론에서 이걸 하긴 해요. 근데 만약 유승민이나 한동훈이 지지율이 잘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수 진영 내부의 헤게모니가 흔들려요. 해석이 완전히 그들 유리하게 해석이 가버리죠. 완전히 바뀌어요. 예.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서 지지율이 올랐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서영거가 사과를 할 때 혼자 꼿꼿하게 당당하게 앉아있던 그 김문수 장관, 저는 그 앉아있던 순간이 소위 말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김문수 장관의 이 김문수 장관이 1위가 계속 나오고 이게 안 꺼지고 유지가 되면 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줘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이어야만 다음번에도 뭐가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여권 내에 퍼지게 돼요. 그게 정답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치인들도 국민의힘 내부에 무슨 뭐 반윤이니 뭐니 했던 사람들도 목소리 쑥 들어가고 더 어떻게 보면 애매했던 스윙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편에 서는 게 맞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게 여론을 형성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어떤 상처받은 감정 이거 너무 이해가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지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조사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언론과 여론이 한다면 우리가 조기 대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또 저희가 방송에서 그럼요.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언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코 이 조기 대선 국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시키라고 한 4명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젓가락 짝대기를 꽂아놔도 탄핵시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젓가락도 탄핵시키고 숟가락도 탄핵시키고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시키라고 올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시키는데
그 중에 문제의 핵심 인물,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 여러분 헌법재판소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게 질문을 주로 이 사람이 던집니다. 그렇죠. 문영배가 있습니다. 네. 문영배 근데 실체가 탁 드러나고 있죠. 다 까발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뭐 큰 자리를 하기 전에 자기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한 이야기가 그게 아주 어린 시절이면 몰라요. 뭐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자기 이미 뭐 법관 하고 판사가 있을 된 때고 이후에, 예, 네. 판사 하면서 심지어 판사이기 때문에도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면 표방은 해야 되는데 전혀 네. 하지 않고 속내 다 드러낸 걸 싹 털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 대단하셔요 정말. 예. 네. 싹 털었는데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사람들한테 가장 꽂히는 거 그거더라고요.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해. 야 그러니까 아니 살다 아니 언론에서 무슨 유튜브에서 대통령님 좀만 편들면 다 그거 유튜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자의 상징이 김어준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위험한 인물이고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막 난리를 치는데 부정선거로 영화 만들어서 영화 티켓 팔아먹은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이제 우리 우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면서 네. 개념화하는데 도움 준 게 네. 김어준이 그게 너무 웃겨요. 맞아요. 예. 네.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처음 공론화시킨 사람이 사실은 김어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영배라는 인물은 그 김어준 저장소가 어떤 계정이냐? 김어준이 방송에서 한 말들을 쭉 다 맞아요. 언급해주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김어준 유튜브 열혈 구독하다가 걸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유튜브는 구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뭐 목격자 K 저장소라고 해서 모 K님이 말하는 내용을 일일이 정리하는 걸 굳이 구독할 정도면 그 정도면 진짜 열혈. 그건 진짜 찐팬인 거잖아요. 예, 완전 열혈. 그냥 유튜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 지금 뭐 후원도 얼마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니까 이 문영배라는 인물이 저는 이제 와서 이재명 모친상에 조의금 안 보냈다는 것도 난 이제 안 믿겨. 그 해명이 너무 웃긴 게 네. 그 국민의힘의 어떤 폭로는 네. 둘이 연수원 동기, 둘이 호영호재하는 사이, 친하다. 둘이 네. 특정 어떤 뭐 이슈를 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친해져서 호영호재한다. 그래서 모친상도 간다. 이런 식의 흐름인데 거기서 모친상만 딱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거는 부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김어준 저장소 팔로우가 어떤 문제냐? 이거는 김어준 저장소 계정이 문영배 계정을 선택해서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한 게 아니라 문영배가 직접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김어준의 말을 정리해주는 김어준 저장소를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적극적, 적극적인 문영배 헌재 재판관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김어준을 사랑하는 걸 모두가 알아줘라고 보이는 것까지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누구 팔로우 하는지는 비밀도 아니고 비밀 아니에요. 다 공개되는데 그럼요. 나는 상관없다. 네. 이 사람이 예전에 남겼던 어록들 트위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사법부내 하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법부내 어마어마한 카르텔입니다. 뭐 대법관이고 헌재 재판관이고 문재인 정부 때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우리법 연구회 너무 진하다 싶어가지고 하나 또 만든 게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택가리만 한 거죠. 그렇죠. 택가리만 하고 우리 좀 바뀌었으니까 시즌 2니까 좀 더 많이 해. 그래서 그 구성원이 더 많다고 하면서 아니 이건 인권법 연구회는 우리법 연구회와 달라요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정도면 자기들도 우리법 연구회의 어떤 위치, 지향 방향 알잖아요. 근데 이 우리법 연구회가 얼마나 막강한 사법부의 사조직이냐면 전체 판사 중에 가입자는 한 3%가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와, 굉장히 적네요. 그 3% 중에서 대법관 헌재 재판관의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차지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우리법 연구에 들어가서 진보 판사하고 노무현을 대상으로 한 영화 변호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영배가 변호인 보면서 자기가 울었다라는 음. 글을 남겼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내가 제일 왼쪽이다라는 글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문영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이 정도면. 우리법 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음. 그리고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에서 회장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회장 출신자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헌재 네. 정계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다 했어요.
이관왕이에요, 이 사람은. 야, 대박.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김명수거든요.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일 때 뭐 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네. 깜빵갈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도 선 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다. 이 사람들은 법이 없다. 법을 지들이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순영 판사가 아예 그 형소법 111조, 110조는 예외로 한다라는 입법 행위까지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법은 내가 했죠. 정한다. 이거 네. 아닙니까? 저는 그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협조한 판사들 아까 이 법원 내부망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형사적으로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인 정성호 의원이 네. 2023년 CBS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랑 친한 사람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한 명 딱 꼽은 게 문영배예요. 야, 연수원 동기로. 그 정도면 진짜 찐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뭣도 모르고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지들 입으로 다 말해놨던 거 우리는 그냥 찾은 죄밖에 없어. 아니 법관 중에서 하나 딱 골라가지고 이야기한 게 이 사람이면 이 네. 사람은 진짜 피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격가지로 문제가 되는 건 북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이고 옹호하는 입장의 트윗과 글들을 문영배가 다수 남겼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근데 찾아보니까 신영복으로 검색하니까 거의 한 10건 정도를 써요. 신영복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하는 게 무서우면 퍼줘라. 딱 그 햇볕 정책하던 그 논리를 2010년에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핵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토록 좌편안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된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정정미 그리고 뭐 헌재에서 4달 3일에 결론을 낸다는데 마은혁 이런 사람들 기대할 게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8대 0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영배의 이 실체를 외부에서 장외에서 많이 알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쟤랑 같이 섞이면 안 되지 이런 그렇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여론전이 필요한 거. 그리고 이게 정의로워요. 지금 사법부에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서 판결도 하고 있고 재판 진행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 보수 성향의 상식적인 헌재 재판관 4명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한 그 4명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명분과 여론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우리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8대 0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난리 났다고 할 필요 없이 문영배에 대해서도 실체를 많이 알리고 우리 이 법관들의 여론이 더 퍼지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그 4명이 헛짓거리 못하게 그렇죠. 딴 생각 못하게 우리가 잘 묶어두면 된다. 거기에 이 모든 정치인과 방송인들의 전략적 목표가 초점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래서, 얼마나 네. 위험해요. 문영배는 역사를 지금 택시 운전사 영화로 배우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그런 영화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다 뭐 이런 식의 사실 논리로 이어지는 건데 그 관점으로 지금 이 탄핵 재판을 지금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미 문영배는 판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관으로 공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글들과 사상을 노골적으로 남겼다는 게 문제고 누가 떠오르냐면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1심에서 징역형 때린 판사 있죠. 박병곤. 뭐 고등학교 때부터 통진당 활동했고 이재명 대선 진날 눈물 난다고 했던 그 문제가 돼서 대법원장이 경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법관은 자기 정치 성향이 너무 편향되고 뚜렷해서 이걸 드러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박병건과 문영배의 차이가 뭐냐? 그냥 박병건이 나이 들면 문영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정확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20년 지나서 민주당이 박병건 판사를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에 추천할지도 몰라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 딱 문영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여론을 우리가 많이 널리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